3월 4일이면 전쟁 초반이잖아요. 그때 5059.45까지 코스피 지수가 밀렸거든요. 근데 3월 18일에 5934까지 단숨에 올려놔요. 800포인트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과거보다 학습을 정말 많이 하시기도 했고 굉장한 화력, 유동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 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조금만 진정이 되면 상황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진행자이시죠. 박연미 경제평론가님을 모시고 최근 국제 정세부터 또 이제 한국 경제 어떻게 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SBS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진행자 박연미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네. 아닙니다. 또 이게 요즘에 워낙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이게 뭐 하나의 요인이라기보다는 뭐 전쟁도 있고 뭐 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걸 또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모셨습니다. 우선은 이제 저희는 또 재테크 채널이니까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아무래도 지금 주가가 막 이렇게 막 요동을 치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 텐데 우선 지금 전체적으로 국내 주식시장 뭐 어떻게 보세요? 지금 총평? 일단 투심은 살아있고 네. 다만 믿음이 좀 약해졌다. 그러니까 증시도 그렇고 뭐 코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네. 이게 믿음의 가족이잖아요. 네네. 될지어다 이 믿음이 모여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건데 시중에 돈이 없는 건 아니고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부족해진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변수가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민들 또 개인 투자자들 죽지 않았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뭔가 시장에서 나갈 마음은 없다. 네. 그래서 조금 좋다고 하면 오르고 나쁘다고 하면 빠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이게 만약에 사람들의 투심이 사라졌다라면 네. 이게 2월 27일에 여러분 이제 까마득 하실 텐데 3월에 전쟁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사상 최고치인 6,347 딱 찍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이 5,146조 원. 근데 3월 31일에 5,052.46까지 빠졌어요. 네. 시가총액이 4,159조 원. 시총이 1,000조 원 빠졌잖아요. 네. 1,000조 원이 시장에서 사라지면 투심이 죽었다 하면 사람들이 다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지금 코덱스에서 보면 이 코스피 지수 역으로 2배 추종하는 인버스 이런 것들 굉장히 투자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주가가 폭락했거나 폭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면 4월 들어서 하루에 네. 그 한 상품에만 들어가는 돈이 한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로 투자를 하고 계시다는 거고 여전히 롱숏을 같이 하시면서 투심은 살아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외국인들은 많이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외국인들만 나가고 약간 우리 한국 개인 투자자들만 좀 우리끼리 한번 잘해보자 뭐 이런 분위기인 거야 지금? 동네 잔치 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럴 수 있고 사실은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팔면 좀 무섭죠. 네. 3월 한 달 통계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36조 원 가까이 팔았고 순매도 규모가 기관은 순매도 1조 원 정도 요거 두 개 합치면은 37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개인이 받아낸 게 33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떠나가는 시장이냐 한국을 파는 거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 한국이 아니라 중동 기름 많이 사다 쓰는 아시아를 판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게 맞고 그러면 반도체 유망하다고 하는데 반도체주 왜 팔았느냐 많이 샀거든요. 그동안 저가에 사서 수익이 많이 높았고 환금성이 가장 높은 한국의 반도체 주식은 바로바로 시장에서 돈으로 교환할 수가 있으니까 원화가치 왜 빠졌어요? 한국이 왜 제일 많이 빠져요? 같은 답이 될 수 있을 텐데 가장 유망했고 한국이 증시 상승 속도가 전 세계 1등이다 이 뉴스 많이 보셨잖아요. 네. 제일 많이 샀으니까 제일 많이 수익이 났고 제일 많이 수익이 난 거부터 팔아서 우리 잠깐만 좀 긴장 상황이니까 이런 거 현금 보유하고 실탄 장전하고 좀 있을게. 혹은 요럴 때 달러화가 오르니까 좀 바꿔둘게 이런 수요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완전히 떠났느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면은 보통은 외국인이나 뭐 기관이 팔고 개인들이 사면
뭐 좀 더 안 좋아진다 뭐 이런 네.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근데 기다리면 다시 또 들어오는 건가요? 이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 세계 증시도 트렌드가 있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핫 트렌드, 이번 SS 시즌에 제일 네. 유행하는 주식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반도체, 2차 전지, 2차 전지에서 ESS 중심으로 우주, 방산, 물론 우주가 우리가 본격 우주냐 요거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도 스페이스X 묻었어 이런 주식들 많고 방사는 가성비 측면에서는 한국 거 네. 따라갈 데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2026년 봄에 전쟁이 나든 그렇지 않든 인공지능부터 전쟁 이슈까지 혹은 재건 이슈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원전 건설까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가봐야 딱히 갈 데가 없어요. 외국인들이. 네. 돌고 돌아 다시 한국으로 올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의 어떤 이런 뭐랄까요 좀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뭐 어쨌든 뭐 이란 전쟁 뭐 이런 것 네. 때문에 우선은 잠깐 소나기 피하자라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들어간 것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아니면 뭐 기관이 다시 들어와서 어느 정도 다시 좀 과거같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뭐 시간이 좀 걸리기야 하겠습니다만 요 대표적으로 우리 개인들의 화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3월 4일이면 전쟁 초반이잖아요. 네. 그때 5059.45까지 코스피 지수가 밀렸거든요. 근데 3월 18일에 5934까지 단숨에 올려놔요. 800포인트가 올라가는데 이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큰 도움을 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화력, 유동성 그리고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과거보다 학습을 정말 많이 하시기도 했고 물론 약간의 거품도 있습니다. 레버리지 투자도 많고요.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굉장한 화력, 유동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 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조금만 진정이 되면 그러면 상황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린 거는 이제 반도체 쪽이니까 그럼 반도체 쪽은 사실 뭐 지금 리포트나 이런 거 보면 뭐 꺾인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없어요. 네. 근데 그냥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이 잠깐 소나기 피하려고 나간 건데 그럼 개인들이 결국에 승리한다고 보는 거네요.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적어도 1년 뒤에 그러니까 지금이 벌써 4월 2분기의 시작인데 2분기에 오늘은 우리가 좀 심란하고 이럴 수 있지만 저희가 녹화 기준일이 네. 4월 3일인데요. 지금은 좀 심란할 수 있지만 연말쯤 되면은 아 그때 나 4848 안 하길 잘했다 하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뭐 취재원을 통해 취재한 상황을 종합을 하면 휴대폰 가격은 이미 15에서 20% 올랐잖아요. 네. 메모리 가격이 워낙 급등을 해서 근데 수요도 많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2분기에 4월, 5월쯤 되면 선물 수요 등등 더해져서 노트북 가격이 적어도 20% 정도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제한되지 않나요? 라고들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또 당장 필요한 건 사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를까봐 미리 사는 수요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종합해보면 반도체 수요는 당분간 줄어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연간 장사 끝났다는 얘기는 이미 진작들 들어보셨을 거고 이런 거 종합하면 반도체 전쟁이 났다고 인공지능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반도체는 계속 필요할 거고 최근에 뭐 터보컨트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네. 널리 효율성이 좋게 사용을 하다 보면 온디바이스 AI 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면 휴대폰도 반도체 성능 더 좋은 게 더 많이 들어가야 될 테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에번스의 역설대로 더 많이 쓰이고 상승폭이 높지 않더라도 꾸준히 메모리 수요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그 반도체 말고 나머지 기업들도 괜찮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코스피도 어찌 보면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때문에 착시 효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수는 올랐지만 사실 내 주식은 안 올랐다는 그럴 수 분들도 있죠. 많고. 네.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 뭐 주식 다 좋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아마 산업별로 온도차는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어요. 당분간 이제 재건으로 전쟁의 단계가 넘어간다고 하면 건설 그리고 지금 당장 이야기가 되는 건 정유관이 파손됐기 때문에 네. 좀 더 강하고 굵은 정유관이 들어가서 재건 공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녹화하는 날 기준으로는 알루미늄, 철강 이런 게 굉장히 강세거든요. 관을 다시 뚫어야 할 테니까. 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언제 완전히 통항이 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반대쪽으로 파이프를 뽑아서 기름을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려고 관을 더 길게 다른 나라까지 뽑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해서 그때 전황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테고 원전주는 당분간 이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 때문에 원전, ESS 이쪽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가시는 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방산주는 천궁 관련주와 관련되지 않은 주로 나뉘는 것 네. 같은데 천궁이라는 우리나라의 그 미사일 발사체 이게 타격도가 되게 좋고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천안에서 미사일 쏘면 잠실 운동장에 있는 관역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을 정도다. 그런데 가격은 미국에서 만든 것에 3분의 1 이하로 맞출 수가 있다. 더구나 우리 또 공기 맞춰주는 데는 귀신 네. 같잖아요. 이런 것들 종합하면 당분간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산업이 그때그때 전쟁과 산업의 사이클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건설주도 저도 이제 건설사 출신인데 이제 플랜트나 뭐 이런 것들 재건을 하겠죠. 뭐 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한국 기업들이 좀 아무래도 그동안 좀 커넥션도 있고 하니까 들어가서 유의미한 매출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것도 네. 미국이 중간에 이란에 들어가지 마 거기서 돈 벌지 마또 기상천외 한 기적의 논리가 나오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전통적인 이란과의 관계는 우리는 꽤 좋은 편이에요. 네. 그리고 문화 콘텐츠 수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이란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나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태 이후에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가느냐 우리 또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또 엄청난 그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ESS 얘기해 주셔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지금 뭐 기름값이 뭐 난리가 나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를 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느끼질 못하고 있어요. 타격이 별로 없죠. 아무 타격을 못 네.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전기차 쪽으로 넘어가기는 어려울까? 그 전기차 수요로 전환되기에는 좀 어려울까? 이렇게 기름값이 막 흔들리는구나라는 게. 전 있을 것 같아요. 인식의 전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기름값이 오늘 올랐다고 내가 당장 내일 차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네. 제 주변에도 보면 다음 차는 무조건 하이브리드 내지는 전기차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한동안 전기차 캐즘 얘기가 많았고 그 보조금이 줄어들어서 이 와중에 차값이 더 비싼데 전기차 사야 돼 이런 얘기 많았고 또 사실은 충전소 인프라가 극과 극이잖아요. 네. 일하는 곳이나 아니면은 집 주변에 충전소 인프라가 되게 잘 돼 있는 분들은 선뜻 사겠지만 내가 여기 먼데 가서 충전을 해와야 돼. 그럼 얘기가 달라지고 고속도로 충전소 이용이 사실은 여의치 않은 경우가 네. 많아요. 소형 트럭 같은 게 다 충전하고 있고 맞아요. 나는 못 들어가고 이럴 때 많은데 그런 것들도 이번 기회에 아마 정비가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정책적 기조의 변화가 좀 감지가 됩니다. 해서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해서 발전원을 다변화하면서 풍력 발전 관련해서 팍팍 밀어준다. 이게 3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거든요. 앞으로 아마 전기차의 보조금 감축하려던 거 원복하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고 이런 흐름들을 아마 눈에 띄게 목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혹시 이게 좀 글로벌적으로 전기차 수요로 좀 확산이 될 수도 있을까요? 왜냐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요즘에 이제 2차 전지가 그래도 네. 그 관련주들이 조금 슬금슬금. 반등하는 네. 것도 있으니 너무 많이 빠져 있기도 했고 고점 대비 혹시 여기서 혹시 기회가 있을까? 아마 장기적으로 보시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잘 갈라서 보셔야 되는 게 ESS 쪽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북미 네. 사업 이런 거 많이 하는 업체들하고 아직까지는 저희는 그냥 차량용에 좀 머물러 있습니다 하는 회사하고 온도가 분명히 다를 거고요. 미국에서 ESS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거는 인공지능 붐 속에서 데이터 센터 수요까지 있기 때문에 그쪽도 전기 때문에 난리잖아요. 네. 그쪽 사업을 따내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국내 기업들은 저는 뭐 장기적으로 원전하고 맞물려서 패키지로 아주 괜찮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신 게 이제 삼성전자랑 뭐 하이닉스 이런 건 쪽이니까 최근에 이제 계속 리포트 나오는 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너무 좋게 나와서 네. 그냥 개인적으로는 모두가 좋다고 다 얘기하는데 이걸 믿고 투자하는 게 맞나라는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모두가 네. 좋다고 하니까. 평론가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요. 아주 예전에 세롬 기술 네. 새로운 기술이 그때 뭔지 잘 모르는데 모두가 좋다고 해서 모두가 투자하다가 크게 물리고 결국은 상폐되고 이런 슬픈 네.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때 모두가 좋다고 했던 그 주식, 그 분위기하고 지금 삼성, SK 하이닉스 좀 다른 건 돈 벌고 있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장부 열어서 보여주고 또 조만간 1분기 실적 발표할 거고 돈 잘 벌고 있고 앞으로 더 잘 벌 것 같고 메모리 단가 계속 올라갔고 이런 것들 종합하면 이거는 실체가 있는 내용이라 그리고 우리 기준으로는 작년 주총 때 분위기 생각해 보시면 삼성 주총 때 경영진이 나와서 반성문 썼어요. 네. 그리고 주주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손들고 아니 기술 개발 안 하고 뭐 하느냐 막 삿대질 나왔는데 올해는 거의 콘서트 분위기였거든요. 네네. 잘했다 칭찬하고 이 1년 사이에 주가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시면 작년 삼성전자 저점일 때는 49,900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영업이익 이런 것도 생각하면 현재의 주가가 지나치게 과장돼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봐요. 다만 여러 가지 걱정되는 상황 속에서 야 미국 경기 안 좋아질 수 있는데 근데 반도체 계속 사다 쓰겠어 이 우려지만 당장 안 사다 쓰면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흐름이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내년에는 뭐 거의 500조 가까이 벌 것이다. 뭐 이런 네. 기사들도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올해는 뭐 한 2, 300조 버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 이제 주가라는 건 미래 기대감인데 기대감이 이렇게 좋은 게 어찌 보면 역설적으로 고점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반영됐다. 네. 이렇게 보는 거는 아니에요. 너무 실적이 너무 좋아요, 지금. 다들 막 12개월 포워드 이런 거 네. 생각하시면서 야 이거 외상에서 당겨 쓴 거야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한국에 상장돼 있어서 좀 저평가되는 것들 있잖아요. 네. 마이크론을 반도체 시장의 풍향계라고 하는데 사실은 돈은 우리나라 회사가 더 잘 벌거든요. 네. MS도 우리가 훨씬 높고 이런 것들 생각하면 거기하고 비교할 때 아, 우리 아직 좀 갈 수 있는 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논쟁적인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만 SK 하이닉스가 ADR의 형태로 주식 예탁증권의 형태로 네. 미국에 상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주를 발행을 해서 미국에 맡겨놓은 상태로 거기에서 상장한 듯한 효과를 내면서 거래한다는 건데 요게 기존 주주의 주식 가치를 희석시킬 수도 있고 혹은 미국에서 높은 값에 잘 팔리면 우리나라 국내에 상장된 것도 끌어올릴 수가 있고 양날의 칼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기대를 좀 걸고 있고요. 네.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적어도 올해는 그래도 저는 기대를 좀 걸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주가는 하이닉스가 좀 더 빠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하이닉스도 지금 영업이익률 70% 얘기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굳이 뭔가를 하나 산다면 하이닉스가 좀 더 많이 눌려 있으니까 이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은 여기는 원래가 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냥 굳이 이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것만으로 매력적이다고 볼 수는 없을까요? 하이닉스가 좀 먼저 달렸잖아요. 그리고 네. 삼성이 나중에 달렸고 납품을 삼성이 뒤따라가서 HBM을 이제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네. 나눠서 투자를 한다면 저라면 삼성 쪽에 비중을 좀 더 두지 않을까. 혹시 이유는 그 아무래도 이제 후발주자로 가는 거라서 아무래도 룸이 좀 남아있고 그냥 단적으로 하이닉스 비싸잖아요. 삼성보다. 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아마 지금 물타기든 불타기든 쭉 따라가신 분들은 실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을 거라 저는 그런 생각 좀 해보고요. 다만 데이 트레이딩,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하이닉스가 더 유리할 수가 있죠. 네. 지금 그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팔지 말라고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워낙 이게 변동성이 커가지고 하루에 막 10%, 막 5%, 7%가 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견딜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좀 의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실제 가지고 있으면 매일매일 지금 뭐 연봉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맞아요. 그냥 너무 힘드니까 팔고 조금 기다렸다가 전쟁 끝나고 들어가는 거는 어때요? 뭐 그것도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신다는 측면에서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항상 이론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나는 고점에 팔아서 네. 저점에 다시 들어갈 거야. 근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생활인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낮에 SBS에서 이제 라디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마음은 항상 그래요. 나는 이런 변동성 장에 롱숏을 한 번에 구사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거야.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롱이 훨씬 중심이 됐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죠. 숏에 걸어서 내가 인버스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시간차로 빠진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을 하시면 어느 정도는 일부 차익 실현해서 현금으로 확보를 하셨다가 요 상황 보고 다시 갈 거야. 요거는 괜찮겠지만 아 나는 됐고 싹 팔아서 갖고 있다가 저점에 다시 갈 거야. 요거는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제 아는 분도 그 12% 약간 10%인가 빠져가지고 그때
파시고 그 다음 날 7%인가 오른 날 이거 아닌가 보다 해서 다시 사시고 다시 빠져가지고 다시 파시고 이거 2번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반이 날아갔을 거예요. 재산이 한 30%가 날아갔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되겠다고 네. 아예 그냥 파셨어요. 아예 아예 다 파셨어요. 왜 성격? 근데 12%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거를 참을 수가 없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급락했을 때 사고 급등했을 때 팔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근데 우리는 신이 아닌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연설도 그런 식으로 할 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좀 괜찮은 가격에 사서 수익이 좀 났는데 옛날에 뭐 한 100%, 80% 이런 식으로 났던 수익이 한 20, 30%밖에 안 나서 마음이 힘들다. 네. 이런 분들은 조금 팔아서 현금 확보하셨다가 다시 들어가셔도 되겠지만 내가 좀 비싸게 샀는데 마음이 오락가락 한다 해가지고 갑자기 파시면 또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잘 마무리가 돼서 급등했습니다 하면은 또 주무시기 어렵죠. 그러면은 이제 미래 실적을 좀 믿고 차라리 좀 계좌를 안 보는 게 낫겠다. 네.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이제 신규로 들어가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같은 장에 들어가는 것도 조금 위험은 하겠죠. 그냥 조금 지켜보고. 네, 신규로 들어가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지상전이 정말 진행이 될 거냐, 그 여부를 보시고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네. 만약에 시장에 지금 주의할 만한 사인이 있다면 전 2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해병대, 8위 공수부대, 또 기갑까지 포함해서 한 5만 명 정도를 지금 아라비아 반도 일대에 모아놓고 있잖아요. 네. 근육 자랑을 하면서 빨리 협상장으로 나오란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도 여느 때하고 다르게 스트레스 좀 받을 거예요. 발을 빼자니 너무 굴욕이고 들어가자니 뻘받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빨리 말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에서 나온 게 32일 만에 종전이라고 하면서도 2, 3주 내에 추가 공격적인 타격이 있을 거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지상전에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선택 안 하기 바라지만 어리석은 선택이 나온다 하면은 다시 한번 폭락할 거예요. 그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때 들어가시면 될 테고 그때 단기 트레이딩해서 수익이 좀 나시면 폭락했지만 환율은 높은 미국장에 그때쯤 한국에서 실현한 수익을 가지고 들어가 보실만 할 텐데 지상전 여부 확인 안 하시고 섣불리 들어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사실은 전쟁이 길어지건 그렇지 않고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이슈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이 자유로운가. 네. 우리 입장에서 원유가 제대로 들어오면 전쟁이 길어진다고 해도 영향이 제한적이거든요. 지금 톨비 받겠다. 배럴당 1불씩 달러에 준하는 위안화나 이란 돈으로 내든지 스테이블 코인 내라 이거잖아요. 네. 배 한 척에 30억씩 내고 통과하라는 건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생산성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자유로운지 혹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데 뭔가 쓸만한 경로가 생기는지 파이프라인이 뚫리는지 이런 거 보시고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박연미 평론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그 이란 전쟁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한국은 지금 어쨌든 원유 수입도 다 그쪽에서 아무래도 주력으로 하고 있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 같은데 통행만 되면 어쨌든 급한 불은 끄는 거냐 이것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는 해결이 좀 되는데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어쨌든 최소화가 되는 걸까요? 통행만 되면? 좀 반영이 되겠죠. 실제 물가에. 우리가 보통 PPI, CPI 볼 때 네. 생산자 물가 보고 생산자 물가가 짧게는 석 달, 길게는 반년 이내에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된다고 보니까 이 원재료 가격들을 항상 파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일단 그 당장 내일 종전이 된다고 해도 망가진 파이프라인이 당장 뚫리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들쑥날쑥한 건 좀 감안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WTI도 100불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뭐 두바이유는 한때는 160불까지 가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원유 선물 시장에서 근원물, 그러니까 가까운 달에 받게 되는 근원물이 가격이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이 된다고 하면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될 테고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다운되면 국제 유가도 결국은 파생 상품에서 거래되는 상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안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말까지는 그 충격이
미세하게 남아서 꾸준히 물가를 좀 끌어올리는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국이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누르려고 할 텐데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길어지면 더 안 좋은 거고, 그렇죠. 뭐 짧게 끝난다고 해도 어쨌든 타격은 계속 네. 있다라고 보면은 어쨌든 전쟁이 길어지는 것보다는 짧게 끝나는 게 좋을 텐데. 그럼요. 트럼프 대통령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네. 지금 끝낼 수 있는 카드는 그냥 어지럽혀 놓고 나 먼저 갈게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긴 걸로 해. 네. 내가 이긴 걸로 하고, 아니 그 연설 보면은 우리 진짜 기대하면서 봤거든요. 네. 아, 저희는 쓸만한 녹취가 있으면 라디오에 실시간으로 들려드려야지 하고서 봤는데 자화자찬 플러스 자기 합리화 그리고 나머지는 호르무즈에서 기름 가져다 써야 하는 나라끼리 알아서 해. 결론이 이거여서 참 허무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발을 빼면서 아마 기적의 논리를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지상전을 한다는 거는 너무너무 그 각오해야 하는 것들이 많은데다가 중간 선거까지 굳이 갖다 얘기하지 네. 않아도 미국이 지금 재정적으로 돈이 아주 여유가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을 하면서 국채가 시장에서 얼마나 소화되는지 전쟁 전에도 매일매일 저희가 중계하다시피 알려드린 게 국채 금리가 튀어버리면 미국 정부가 부담이 되고 부담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구두 개입이라도 해야 되니까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빚이 4월 1일 현재 5경 9천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간 갚아야 하는 그 국채 발행에 대한 이자 비용이 1,000조 원 넘은 지 오래됐고요. 아마 조만간 2,000조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빚을 감당을 하면서 지상전을 하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전쟁을 한다? 이거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32일 만에 종전한 걸로 해 날짜를 강조했다고 봐요. 그러면서 별 얘기 다 했잖아요. 베트남전은 19년 동안 했고 네. 한국전쟁은 3년 1개월 동안 했고 1차 대전 1년 7개월 2차 대전 3년 8개월 이런 얘기 굳이 한 게 내가 긴 전쟁 한 거 아니다. 헛돈 쓴 거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한테 하는 네.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것들 종합하면 전쟁을 길게 끌고 갈 가능성이 저는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체면은 조금 깎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끝낸다고 하고 그냥 끝내고 가면 그만이잖아요. 네. 어차피 거기서 원유 수입을 지금 뭐 해야 되는 상황도 맞아요. 아니고. 네. 그럼 이제 남은 사람들이 걱정인 건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어쨌든 그 해협을 쓸 수밖에 없는 대다수의 나라들이 이란과의 협상을 한다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그러면 싸울 상대가 없어진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 나머지 요 나라들을 그 인질 삼아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이란의 입장에서 그냥 얻어맞고 끝난 거잖아요. 그쵸. 너무나 큰 타격을 받고. 맞아요. 그러면 이란이 그냥 그래 끝낸 걸로 하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란이 아마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예상을 해본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툭 얻어맞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엄마 아빠도 없어졌고 그 나라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을 고려하면 아마 톨비 받겠다고 한 걸 어떤 방식으로든지 실현을 하려고 할 거예요. 이란에서 원유를 내다 팔면 이게 굉장히 다양한 라인에서 대통령, 의회, 군부, 특히 이혁수 이란 혁명수비대 그쪽에서 각자 실권을 가지고 있는 라인들이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원유 자원을 가지고 본인들의 그 축제를 하는데도 분명히 사용을 해온 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네. 비공식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실인데 그 돈줄이 막힌 거잖아요. 지금 네. 제대로 갖다 팔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면 물길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고유가로 파는 게 일단 유리하고요. 인프라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 이후에도 아주 중요한 이란의 교량들을 폭파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복구할 비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배에 안전하게 지나가려면 돈 내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 더 걱정되는 건 이란뿐만 아니라 후티 반군까지 아라비아 반도의 그 아래쪽에 있는 후티 반군까지 수에즈 운하 쪽으로 가려면 돈 내 이럴까 봐 걱정이 될 정도로 아마 물길 가로막고 자릿세 받으려는 시도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은 어찌 보면은 그 뭐 전쟁도 가성비라고 치면 그 해협을 막는다는 거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편익이 엄청나게 큰데 그럼 이걸 어떤 세계 경찰이라고 네. 하는 미국이 이제 내가 손 떼겠다고 하는 순간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럼 뭐 연합군을 만들어서 뭐 거기를 그럼 지키러 가야 되는 거냐. 이게 그냥 말로 하는데 말만 가지고는 안 될 거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의 회의를 4월 2일에 현지 시간으로 40개국 외교 장관들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회의를 같이 했어요. 같이 했는데 다들 다
답이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다국적군을 만들어서 거길 가? 그럼 전쟁한다는 얘기고 그건 분명히 안 하겠다는 입장이 뚜렷한데 그러면 여기에서 그 앞바다를 안전하게 지나가야 ROE가 나오는 나라들이 대다수인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아마 앞으로의 논의는 돈을 얼마 줄 거냐? 얼마까지 보고 오셨어요? 이런 흥정의 과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이란이 지금도 호르무즈 물길을 완전히 막은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친한 나라 지나가. 네. 위안화로 석유산 나라 지나가. 인도로 가는 배 지나가. 그러니까 그동안 꾸준히 여러 가지 미국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기름 사다 써준 나라들 배는 통항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네. 돈을 내고 지났는지 안 내고 지나갔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는데 아마 그 나라도 미국의 편인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를 갈라서 상대를 하고 싶을 거예요. 전 세계를 상대하는 건 너무 부담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외교적으로 우리한테 잘 보이는 나라 지나가.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지나가지 마. 이런 과정 속에 에너지 다변화도 할 테고 새로운 물길도 뚫을 테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을 통과하든 보험료가 올라갈 테고 네. 또 선박을 더 오랫동안 먼 길 돌아와야 할 테니까 운송료 올라갈 테고 그러면 그게 원유 가격에 반영이 돼서 순차적으로 물가를 올리는 이 상황은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이 어떤 전쟁 보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고 앞으로 뭐 더 이상 뭐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하지 않는 한 누군가한테 돈을 받아야 되니 그렇죠. 무조건 받아간다면 네. 반대로 물가 상승의 직격탄인 거 아닌가요? 이게 물가에 서서히 반영이 될 거예요. 다만 이제 물가 상승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확 튀어오른다기보다는 네. 전쟁이 종전이 되면 그 직후에는 그동안 각국이 캐네다 더 이상 보관할 데가 없어서 유조선에까지 실어 놓았던 그 기름들이 세계 시장에 빠르게 풀리면서 그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드라마틱한 국제유가의 하락을 경험할 수도 있죠. 네. 현물보다 선물이 훨씬 빨리 빠지는 하지만 우리가 전쟁 전에 봤던 가격은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한 58불까지 빠졌었거든요. 네. 근데 그 가격 수준까지 갈 수는 없을 테고 다만 100불 위에까지 갔던 그 가격이 끌어내려지면서 그 사이에 수렴하는 80불에서 90불 사이 그 언저리에서 거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미국에서 기름이 가고 전 세계 산유국들이 퍼뜨려서 이제 쌓아놨던 것들 전 세계로 보낸다고 하면 기름값이 단기간에 드라마틱하게 빠지기는 하는데 물가에는 순차적으로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는 기름값이 선물은 빠지면서 현물은 좀 현 상태를 보합권에서 유지하고 이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류가 안 내도 되는 생존 비용을 조금 더 비싸게 치르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그러면 결국에 지금 재테크 특히 뭐 주식이나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은 미국에서 뭐 금리를 뭐 좀 더 인하를 해줄 것이다 네. 뭐 이런 것들도 기대감이 있었었는데 이 기대감이 지금 이제 꺾이는 건지 이런 전쟁 이후에도 네. 어쨌든 이런 이건 물리적으로 뭐 타격도 입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항행도 안 되니까 네. 물가 상승을 뭐 누른다고 해서 눌리는 건가? 그러면 물가가 안 잡히는데 금리를 낮출 수 있나? 이런 질문들을 하실 것 같아서. 이게 그 공급 사이드의 충격인지 아니면 수요 사이드의 네. 충격인지 그걸 보셔야 되는데 물가가 정말 끈적끈적하게 안 떨어지고 기조적으로 올라간다 할 때는 수요 측면의 물가 충격 네. 그때가 많아요. 갑자기 공장 너무 돌아가서 우리 기름이 너무 필요해. 혹은 서비스 수요가 너무 늘어서 서비스 가격이 급등해. 이럴 때는 금리 올려서 잡는 게 전공법으로 맞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어떤 이야기 했냐면 이거는 전쟁이라는 이벤트인데 일단 얼마나 갈지 모르고 이게 공급이 안 돼서 그러니까 물길이 딱 막혀서 단기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거라면 물길을 뚫리면 서서히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 정도의 물가가 반영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조금 올라간다고 해도 요게 단기 이벤트로 끝난다고 하면은 이거는 금리 올린다고 공급 충격이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거냐 요건 좀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인하는 얼음.
좋겠죠. 인하는 고용 보고서가 나와봐야 합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하고 있는 오늘 밤에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나올 텐데 사실은 2월에 고용 보고서가 좀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거든요. 네. 기농업 고용 지표 보면은 이게 수천 명대 증가하는 데 그쳤어요. 이게 보통은 미국이 경기 좋다고 할 때는 10만 명에서 15만 명 사이, 경기 안 좋다고 할 때는 8, 9만 명 정도 늘어왔는데 이게 수천 명이 늘어나는데 그쳤고 전망치보다 9만 개 이상 적었다? 이건 좀 충격적인 숫자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간호사 파업의 효과가 하나 있었고 인공지능이 해고하는 숫자도 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월 고용지표 좀 보셔야 되기는 하지만 연준이 그래서 물가만 보고 금리를 조정하기에는 고용시장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에요. 네. 일시적으로 그러다 마는 건지 고용이 망가지는 건지 아니면 생산성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인지 이걸 종합적으로 보고 나서 아마 연준이 입장을 내놓을 텐데 또 그 와중에 그 제롬 파월 의장은 이제 임기가 끝나고 그치죠. 새 의장이 상원 인준 받으면 오게 되잖아요. 물론 n분의 1이기는 한데 그분이 어떤 논리를 설파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연준의 분위기도 좀 바뀔 수가 있어서 뭐 금리를 한 번도 안 내릴 거야. 저는 아직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그래도 가느다란 금리 인하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러니까 미국 주식 쪽은 분위기가 뭐 좋진 않잖아요. 최근 뭐 한 1년 보면은 네. 그렇게 투자하셔 가지고 이렇게 유의미한 성과를 못 냈다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 주식 쪽도 올 한 해 별로 안 좋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미국 주식은 좀 꽤 오래 눌려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S&P 500 지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0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하향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저는 내려갈 만큼 내려가지 않았을까. 이게 지상전을 시작한다는 돌발 변수가 아니라면 이제는 바닥치고 좀 올라갈 때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미국 주식 보면 왜 작년까지만 해도 말도 안 되게 고평가돼 있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보면은 괜찮네, 들어갈 만하네 이런 주식들이 하나둘 보인다 이런 주장들이 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을 하면 미국장도 환율이 좀 걱정이라 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한국장에서 내가 만약에 수익이 되게 괜찮다 하면은 뭐 미국장 저는 한 번쯤 들여다볼 만한 시점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환율과는 별개로 미국 주식 자체 가격의 어떤 상승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 있느냐 요건데 네. 어쨌든 좋은 얘기들은 별로 없는 것 같긴 해가지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악재가 나올 만큼 나왔잖아요. 연초에 인공지능 거품론, 네. 인공지능에 돈 꺼준 사모펀드들 부실론. 그래서 사모펀드 부실론에 대응해서 미국 재무부가 이미 개입을 시작을 했고 들여다본다고 했고 아마 과거에 그 지난번에 있었던 실리콘밸리뱅크 무너진다 했을 때 그때 사태 생각해 보시면 그런 상황까지 갈까봐 요게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까봐 그때 연준이 아주 변칙적으로 직접 개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으로 불은 충분히 끌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그래서 인공지능까지 전반적으로 다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사모펀드 부실 이야기는 불안하잖아요. 일단 불안감이 휩싸고 있는데 요 와중에 큰 손 투자자들이 돈 떼일까봐 좀 내놔라 하는 와중에 사람들이 그러면 나도 하면서 좀 몰려가서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알려진 악재는 그렇게 크게 확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모펀드는 규모가 가늠이 안 돼서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만 미국 재무부에서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 사모펀드가 부실화돼서 증시하고 금융시장이 무너지게 둔다?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너무 안 좋잖아요. 안 좋죠. 트럼프가.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전쟁을 뭐 마무리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11월 전에 뭔가 유의미하게 좀 확 좋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전쟁도 있고 네. 과연 이 올 한 해 어떤 뭐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미국 주식 시장이 확 좋아질까?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막연한 의문은 좀 있거든요. 네, 그렇게까지 안 좋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까요? 트럼프 대통령 이번 연설을 보면 내가 오기 전에는 나라가 거의 망했었고 네. 우리 증시를 봐라. 지금 소폭 조정을 받았지만 전임 대통령은 가보지 못한 길을 나를 갔다. 자화자찬을 네. 하잖아요. 나는 그리고 증시 숫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데 역설적으로 굉장히 신경 쓸 때 그렇죠. 난 괜찮아. 신경 안 써. 이런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흔히 트럼프 풋이 들어가는 숫자를 우리가 통계적으로 좀 보면 S&P 500 지수 6,600 이미 깨졌죠.
좋죠.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34%. 조사기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최근에 로이터 입소스가 조사한 결과는 한 36%, 그리고 다른 기관이 조사한 건 이미 33%까지 내려갔어요. 그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인 경우가 많으니까 이미 위험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것들 분명히 고려를 하고 있을 거고, 미국의 기름값. 지금 LA 같은 지역에서는 갤런당 기름값이 $8를 넘었습니다. 네. 보통은 심리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는 가격을 3.5불로 보는데 3.5달러 넘은 지가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 기름값이 훨씬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전국 평균으로 봐도 $4를 넘었어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전쟁 끝나고 상황을 수습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거고, 미국제 10년물 금리가 4.5에 근접하면 트럼프 대통령이든 스콧 베센튼 재무장관이든 누구든 한마디를 해서 시장을 달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근접해 있다가 한 4.3%까지 소폭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투매하는 분위기도 좀 가라앉아 있는 상황인데 유야무야 하면서 조용히 전쟁에서 발 빼고 수습하고 아주 강력한 한 방씩 중간중간에 무너질 때마다 그 매듭을 지어주면서 소위 말해서 시쳇말로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그런 행태가 저는 분기별로 한 번씩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역설적으로 금리를 막 확 낮추거나 뭐 맨날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네. 1% 이상 낮추된다. 네.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까요? 굉장히 푸시를 할 텐데 1%포인트 이상 낮춘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아주 강력한 구두 개입은 계속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이런 연준 이사 네. 있잖아요. 우리 미란이라고 했던 미란 보고서 쓴 그분은 뭐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후방에서 지원할 거고, 새로 가게 될 연준 의장은 뭐 언제 인준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매파라는 건 굉장히 오해인 것 같고, 네. 이분도 아마 그 자리로 가게 되면 정책 보조 맞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변수는 그러면 이스라엘인가요? 이스라엘은 뭐 미국이 빠지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런 곳들은 지상전 해라. 전쟁 네. 키워서 더 하라고. 씨를 말려라 지금 네. 이런 입장이 있잖아요. 빈살만 왕세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부추긴다 이런 얘기가 네. 있는데, 역설적으로 부추기는 쪽에 전비 부담이 굉장히 크게 갈 거예요. 과거에 91년도에 걸프전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610억 달러 정도 전비가 쓰였는데 그중에 3분의 1을 걸프 인근에 있는 나라들이 감당을 했고, 나머지 3분의 1을 일본, 유럽 같은 나라들이 됐고요. 우리나라가 돈 됐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도 다국적군을 지원하는 쪽으로 전비 부담을 했습니다. 해서 전쟁을 길게 하면은 미국에서는 정치적 부담을 지는 거고, 네. 돈은 사실상 걸프국이 된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해요. 이번에도 아마 그런 청구서가 날아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끄는 거 아마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근데 이번에 진짜 그렇게 뭐 미안해 하고 먼저 가버리면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뭐 동맹국들도 이제 못 믿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제는 날 지켜준다는 보장이 없는데 정말 그 길로 갈까요? 각자 도생 시대가 온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느슨한 형태의 동맹은 존재하지만, 이 동맹이 그냥 옛날처럼 의리로 뭉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걸프전 때도 그때 전비 부담하라고 했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이 석유 보험료 내라. 그러니까 니들이 사다 써야 되는 석유를 우리가 보호해 준 거 아니냐. 네. 석유 보험료 그렇죠. 내라. 그리고 걸프 인근 국가에는 안보 보험료 내라. 그러니까 마치 자릿세 받아가고 보호하는 것처럼 네. 미국이 이런 방식으로 돈을 받아간 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각자 도생해야 된다는 분위기는 바이든 대통령 때에도 있었는데, 그때 우리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법으로 인플레이션 꺾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뭐,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적의 논리인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부터 시작된 미국의 기적의 논리는 뭐 관통하는 이슈는 이렇습니다. 김밥 천국에서 사다 먹으면 싸잖아요. 네. 사장님 돈 벌고 우린 가성비 있게 사다 먹고, 근데 사장님이 언제 마음이 돌변할지 모르고 나랑 안 친한 애한테 싸게 팔지 모르고 믿을 수 없으니까 모든 사람은 김밥 재료 사다가 집에서 말아. 네. 집에서 말면은 물론 뭐 안전할 수 있죠.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지만 굉장히 비싸지잖아요. 비싸지죠. 모든 나라가 모든 김밥을 필요할 땐 니네가 알아서 사 먹어야 돼. 그리고 동맹끼리 여기 안에서만 이 집 재료가 싸도 사이가 안 좋으면은 굳이 먼데 가서 비싸게 그렇죠. 사와야 돼. 이런 법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집이 이제 서로를 다 믿을 수 없게 만들어놨잖아요. 아마 굉장히 국제질서 재편하는 과정이 어지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말 이
이 주식 투자나 뭐 재테크 투자 같은 거에 이렇게 하는 게 맞냐라는 공포감이 지금 또 지배하니까 이런 좀 주가 흔들림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앞으로 과거 같은 세상이 다시 돌아오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요. 이제 세계화라기보다는 이제 각자 도생의 블록화. 시기로 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연미 평론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결국 이제 한국 경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환율이 어쨌든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지금 1,500원 넘어가서 뭐 문제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환율? 환율이 부담이 되죠. 환율이 1,500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98년 이후에 처음 보는 숫자거든요. 98년 1분기 평균 환율이 1,605.7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1분기 평균 환율이 1,465.7원. 그리고 녹화하고 있는 오늘 4월 3일도 장중에 환율이 1,5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한때 환율 치솟을 때는 뭐 1,520원, 30원 이 얘기도 나왔는데 일단 이게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예전에는 1,400원만 넘어도 나라 망한다고 난리더니 경제평론가들이 1,500원 넘었는데 나라 망한다고 왜 안 하느냐. 그때는 환율 자체가 우리 빼고 다른 나라는 별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나 다른 나라 통화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정치적으로 아주 큰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촉발한 원인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 건데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환율은 너무 억울하죠. 왜냐하면 수출 실적이 너무 좋아요. 3월 수출 실적 보면은 우리가 연간 사상 처음으로 800억 불 이상 수출을 했습니다. 한국 환율로 지금 계산을 해보면 한 달에 수출로만 130조를 벌었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고 그중에 반도체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한 45조 원 정도 되거든요. 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700억 불에 근접했습니다가 작년 12월입니다. 근데 690억 불 수준에서 700불 건너뛰고 800억 불 위로 올라간 거예요. 자, 실로 엄청난 기록이고 달러가 이 정도 들어오면 환율이 빠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물타기가 이렇게 되는데 물론 미국에서 추가로 투자를 해야 돼서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국내에 많이 안 푼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 투자를 한 번에 팍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달러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내 은행이 예금으로 안 받아줘서 회사채 투자할 때까지 찾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 수출 기업들 현황입니다. 그러면 달러가 모자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 상황은 아시아에서 중동 기름 많이 갖다 쓰는 나라 통화들이 전반적으로 다 약세고 그럼 여기서 아마 파생되는 질문이 아니 똑같이 중동 기름 갖다 쓰는데 한국 돈값이 왜 제일 많이 빠져요? 역설적으로 원화 자산을 외국인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으니까 한국 주식이 유망하다고 봤으니까 투자를 많이 했고 많이 했으니까 이거 많이 내다 팔았기 때문에 원화값이 단기간에 더 많이 급락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통화가 또 우리나라 증시가 바꿔가기 참 좋은 시장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건데 저는 이게 전쟁 끝나고 나면 환율도 드라마틱하게 빠질 수 있다고 보는 게 전쟁이 쭉 한 달 이상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황이 좀 좋아지는 것 같다 하면 환율이 하루에 30원씩 빠져버려요. 3원만 빠져도 엄청난 숫자인데 사실은 환시에서 30원이 하루 만에 빠졌다? 이거 엄청난 얘기거든요. 그래서 달러 잘 벌고 있고 외환 보유액 전 세계 빠져도 12등이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액 4천억 불이 넘습니다. 이런 것들 고려하면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은 되는 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끝나고 나면 안정이 될 거라고 보고 수출 기업들이 한국 돈으로 바꿔서 장부 쓸 때는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국내 증시 단기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실적 발표할 때는 물론 원재료비가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보시면 환율 걱정되지만 그렇게 1,500원대가 장기화되진 않을 거다. 전 그렇게 봅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시적인 그런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기업별로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출하는 기업한테는 좋은 건가요? 환율도 원가가 올라가니까 또 그건 아닐까요? 이게 현지화가 많이 되어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 공장 울며 겨자 먹기로 지어놓은 곳들도 많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지은 공장이 알아서 해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수입하는 여러 가지 원재료 단가가 올라가서 퉁쳐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쨌든 환율이 단기간에 예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 일단은 장부 쓸 때 도움되는 건 사실이죠. 다만 산업별로 아니면 항목별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항공기, 호텔, 숙박 이런 거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겠고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뭐 그 달러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들어오기야 참 좋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이 산업별로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그러면은 뭐 내수 기업들은 식품 이런 쪽은 안 좋죠? 식품은 어렵죠. 네. 왜냐하면 라면 만들어야 되는데 라면이 수출주가 됐다고는 합니다만 밀 같은 거 똑같은 동량을 들여올 때 환율 올라가면 원재료비 급상승할 거고 네. 더구나 그 라면 봉지 이거 다 석유 화학에서 뽑아내는 원재료 가지고 만들잖아요. 단가가 올라가고 포장재 가격 올라가면은 불리할 수 있죠.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원화를 어쨌든 벌고 있는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율 이런 우려가 있을 때는 어디에다가 돈을 좀 넣어놔야 되나요? 지금 이럴 때에는 원화를 가지고 있으면 달러화 기준으로 자산이 녹는 거잖아요. 네. 이럴 때는 불리하니까 저는 그래도 이렇게 텐저블한 거 집이든 아니면 지금 금값이 단기간에 좀 빠졌습니다. 금도 장기적으로 보시면 장기적으로 본다고 할 때는 또 작년, 재작년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유 있는 분들은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텐저블한 자산에 좀 묶어 두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미국 주식을 그냥 환율 때문에 가면 오히려 환율이 또 안정화가 되면 또 손해니까 지금 굳이 뭐 미국 주식 쪽으로 갈 필요는 없을까요? 아니면 그냥 거기는 아직 좀 저평가로 좀 눌려 있으니까 간다. 저는 미국하고 한국 주식 밸런스 좀 맞추시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정도? 보는데 환율이 빠지기는 하겠지만 환율 빠졌다가 그 회복되는 속도 그거하고 그 미국 주식이 지금 얼마나 눌려 있느냐를 보는 속도 네.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셨을 때 그래도 미국 주식이 탄력받아서 올라가면 또 무섭게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 반도체주 같은 것들 하루 전장에서 봐도 마이크론 같은 게 장중에 한 7% 넘게 빠졌다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네. 그쪽은 그 무거운 주식들이 올라가고자 할 땐 두 자릿수로 올라가니까 사실은 환율 부담이 좀 있기는 하지만 내가 볼 때 이 집은 돈 잘 벌고 장사 잘할 것 같다. 그러면은 지금 가격이 저는 매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뭐 이게 지금 이렇게 되다 보면 뭐 경제가 좀 위기가 오고 그러면 뭐 정말 외환 위기나 뭐 이런 것들까지 뭐 경제 위기까지 올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좀 너무 좀 너무 과한 우려일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외환 위기 이렇게 하면 제목 뽑기 좋잖아요. 네. 썸네일이 한눈에 네. 싹 들어오고 그렇기는 한데 외환 위기라는 건 국내에 외환이 없어서 발생하는 위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액이 정확하게 3월 기준으로 4,236억 6천만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바꾸면 641조 원. 연간 우리나라 예산만큼의 외환을 네. 쌓고 있는 상황이고 줄어서 이 정도예요. 근데 중국이 3조 4,278억 불, 일본이 1조 4,107억 불 이 정도 가지고 있고 러시아가 8천억 불, 인도가 7천억 불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인구, 국토, 경제 규모 이런 거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건 말 그대로 쌓아놓는 돈이라 사실은 아까워요. 네. 이게 미국은 쌓을 필요가 없는 돈인데 다른 나라들은 굳이 쌓아서 그냥 둬야 되는 돈이잖아요. 네, 네. 국부를.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외환 보유액이 결코 적지 않고 우리나라가 해외 순 채권국입니다. 그러니까 달러와 자산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빚진 것보다 훨씬 많아요. 네. 이런 것들 고려하면 외환 위기라는 건 과장돼 있다고 보고 외환 위기는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97년도에 이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면서 여기에 돈 꿔줬던 외국계 금융사들이 한보라는 제일 큰 회사가 부도 나는데 다른 데는 갚을 수 있어? 돈 떼일까봐 단기 외채 빌려줬던 회사들에게 갑자기 돈 갚으라고 하면서 갑자기 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달러 좀 꺼서 갚아야 되다 보니까 달러값 급등하고 일본도 자금 빼버리고 이러면서 발생한 게 외환위기인데 지금 우리 달러가 없어서 올라가는 게 아닐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개인들도 워낙 외화 자산을 옛날보다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당장 통장에는 없지만 네. 여러 곳에 지금 뭐 분산해서 네. 뿌려놨다. 미국 정도. 주식 좀 있으시잖아요. 저는 없어요. 저는 미국 그래요? 주식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오, 네, 그래요? 네. 그래서 당장 저는 거꾸로 들어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그래도 좀 많이 눌려 있다고 맞아요. 생각해서. 네. 근데 어쨌든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 그것도 어쨌든 국내로 들어올 수도 있는 자산이니까 너무 이거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 원화 가치 하락 같은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실물 자산이나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걸로 옮겨 놓으면 그래도 지금 어떤 이 비바람을 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네. 큰 틀에서는 앞으로 계속 외화 자산을 좀 보유를 해야 될까요? 개인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원화 가치가 물론 이제 요즘이긴 하지만 계속 뭔가 환율이 올라가는 추세 같아서 그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도 환율 따져가지고 달러 기준으로 보면 크게 그러니까요. 많이 오른 게 없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좀 네. 속상한 건데 그냥 그 투자를 하실 때 저도 이제 대학 때부터 주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고 주식 투자하면서 역사책에 나올 만한 이벤트들을 한 번씩 경험을 하고 사실은 그때는 뭐 어려서 시드머니가 작았고 그때는 한두 주씩 거래가 안 됐어요. 지금은 소수점도 거래가 되고 한 주 거래도 되지만 그때는 이렇게 패키지로만 거래가 되던 그런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돌아보면 그 변동성을 견디면서 청개구리처럼 투자할 때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도 지금 달러 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네. 이럴 때 스마트머니는 달러 예금에서 빠져나가서 원화로 바꾸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죠. 금도 예를 들면 작년 재작년에 그냥 눈 딱 감고 금만 사면 1년 수익률이 뭐 40% 60% 네. 이렇게 나올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는 사람이 마음이 혹하잖아요. 나도 사야 되나? 하지만 금은 지금처럼 단기간에 5,000불 넘었다가 트로이온스당 4,000불 초중반으로 빠졌을 때 이런 때 사시는 거죠. 달러화 보유도 저는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 갖고 계시는 거 추천드리는데 달러화 가격도 시장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그 거래되고 있는 하나의 상품이잖아요. 외환 파생 시장이 큰 것처럼. 그러면 달러화가 종전 이후에 단기간에 급락한다. 그럼 그때 좀 들어가서 달러를 좀 사두시는 거죠. 사두셨다가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를 때 단기간에 달러 수요가 확 폭증하고 강세로 될 때 그때는 또 한국 돈으로 좀 바꾸시고 증시를 대하는 태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막 올라갈 때는 우리가 꽉 채우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항상 뷔페에 가서도 너무 많이 먹어서 단추 안 잠길 정도로 그렇게 드시는 것보다 한 30% 정도 이렇게 남겨두시면 네. 디저트 배로. 그래서 포트폴리오도 꽉 채우시지는 말고 내가 가진 게 10개인데 한 7개 정도 똘똘하게 채워두시고 한 30% 정도는 여유 있게 갖고 계시다가 시장이 좀 변화할 때 그 변곡점에서 많이 빠진 거 좀 사고 많이 오른 거 좀 팔고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금은 어쨌든 이제 금리가 인상되거나 하면 불리한 거죠. 매력이 없죠. 네. 네. 뭐 국채가 올라간다든지 하면은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건 맞는데 지금은 어쨌든 많이 빠져 있으니 그 자체만으로 한번 투자를 하라는 거지 이게 투자에 유리한 상황인가요? 지금이 유리한 상황은 아니죠. 지금 금이라는 자산 생각해 보시면 제일 처음으로 보관하는데 돈이 들어요. 네. 그게 뭐 내가 금괴를 되게 많이 갖고 있으면 더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집에 그냥 놔둘 때도 어쨌든 보관하면 불안하죠. 네. 불안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관 비용이 들고 구매를 해서 얘가 나한테 배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자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배당 빵빵한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해놔서 나는 흐름이 좋다. 굳이 안 사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자를 막 그냥 예금을 넣어놓기만 해도 5% 7% 준다. 그럴 땐 금 사실 필요가 없죠. 네. 근데 금이라는 건 당장 오늘 내일 올해 내년만 보고 투자하시는 건 아니고 이렇게 천지개벽할 때 뭐 지금은 아닙니다만 작년 재작년 같은 상황이 보면 달러와 바운더리에서 빠져나가려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 많이 사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금값이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이 상황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서 우리 아들이 유사시에 쓴다 이런 네. 마음으로 사시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제가 20대 때 금이 한 돈에 49,000원에서 51,000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금이 그냥 쭉 완만하게 올랐어요. 뭐 굉장히 폭등하고 그랬던 시기는 한 최근 20년 근자에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생일 선물로 받았던 돼지 이런 거 51,000원짜리 돼지 그러면 물론 그때랑 물가는 좀 다릅니다만 그냥 그런 거 더 쓰면 네. 20년이 지난 지금 지금 뭐 엄청 비싸죠. 큰 힘이 됐을 거 네. 아니에요. 100만 원 넘으니까. 물론 그 사이에 물가 변화가 크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아주 장기적으로 보시는 거라 예,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도 어쨌든 간에 그 물론 뭐 달러 자산으로 뭐 환산돼서 저희는 이제 계산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렇게 만약에 미국이 이제 이란 전쟁에서 이렇게 발을 빼거나 하면은 네. 뭐 세계가 좀 분절화가 되면은 결국에
미국 국채를 사거나 뭐 미국 자산을 산다기보다는 좀 금이나 이런 걸로 좀 전반적으로 네. 다른 국가들도 좀 가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까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나쁘지 않다고 보고 금값이 아니 전쟁인데 전쟁 나면 보통 금값 오르지 않아? 네. 안전자산인데 왜 안전하지 않아? 전쟁 났는데 왜 빠진 거야? 요것도 요 사이에 시장 질서가 좀 흐트러진 데서 비롯되는데요. 네. 금이 단기간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금이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금화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수익이 이미 나 있고 많이. 근데 우리가 살면서 금이 단기간에 이렇게까지 오르는 걸 본 적이 없잖아요. 이상 급등에 이상 하락.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아마 이런 질서의 재편 변동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꾸준히 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서 장단기를 일단 나누시고 단기적으로 어디서 돈을 벌 건지 장기적으로 어디에 묶어 두실 건지 이걸 먼저 나누시고 그럼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려고 할 때 어떤 거 순서대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지 어떤 나라 순서대로 투자하시면 좋을지 요거를 좀 분리하셔서 생각하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냥 자산을 좀 지금은 좀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좀 네. 배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나에다가 올인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위험하죠. 분명히 좀 네. 있기 때문에. 박연미 평론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얘기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까 이제 실물자산 같은 것들 뭐 투자하라, 뭐 그중에 이제 부동산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부동산은 어쨌든 그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자산이다.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통화량은 계속 좀 늘어나는 추세겠죠. 네. 올해도.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뭐 지금 통화량 늘어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동산 가격이 요 사이에는 일단 네.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15억 원 이하 아파트는 수요가 단기에 급증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더 잘 아시겠지만 동네별로 보면 물건이 없는 동네들도 있고 이게 3월 기준으로 보니까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 자체도 이제는 좀 줄어드는 추세예요. 한동안 3월 21일에 8만 건 찍었습니다 해서 오랜만에 한 1년 사이에 가장 물건이 많습니다 했는데 4월 3일 기준으로 보니까 한 3천 건 줄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물건이 많이 나와서 어떤 게 주로 거래가 됐나 보니까 15억 원 이하 그러니까 6억 원까지 최대한 대출을 쓸 수 있는 그 가격대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게 뭐 강남의 아파트들은 집값이 빠졌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거래 자체가 많지가 않고 네. 빠졌다고 해도 워낙 가격이 비싸서 이 중산층 서민들이 접근하기는 어려운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을 보면 이게 좀 고민이 돼요. 정부는 정책 효능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비싼 집의 가격 상승을 막아서 시장 전반의 분위기를 좀 잡았다. 이런 측면에서는 평가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산층 서민이 접근할 수 있는 집값이 역설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거는 중위 가격이 얼마나 올랐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높은 가격을 형성했던 강남 3구의 집값이 오르지 않고 보합권 내지는 하락했으면 평균 가격은 빠져야 되잖아요. 보통은. 네. 그리고 중위 가격은 보통 그대로 있어요. 평균 가격이 올라도 아예 저희 그 중간 이하의 가격의 아파트들은 저희 별 변동 없고요. 네. 저기만 과열이에요. 보통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집의 그 주거비는 그렇게 부담이 단기간에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최근 조사를 보니까 중위 가격이 12억 원. 서울에서 아파트, 그러니까 중위 가격이라는 건 평균값은 아니고요.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한 줄로 쫙 서 있을 때 딱 중간에 너 얼마니? 하면 네 12억 원입니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이게 불과 1년 전에는 2억 원 적었습니다. 네. 10억 원에서 12억 원이 됐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의 급등세는 잡았다. 오케이. 그런데 서민들의 주거비는 줄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는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럼 결국에 중간대들도 작년 대비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 웃돈을 주고 샀으니까 네. 거래가 돼서 맞아요. 중위 가격이 올랐을 텐데 네. 그 사는 분들이 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에 이제 전세나 월세가 안 올라가면 그러면 뭐 굳이 매매까지 안 가도 될 텐데 기다리셔도 되죠. 지금은 매매를 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전월세가 매물이 없다고 지금 네. 전세 대란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저도 SBS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수요일마다
일요일마다 부동산 코너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연도 굉장히 많이 오고 저희 동네는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듣는 분들끼리 토론도 많이 붙어요. 네. 동네마다 입장마다 굉장히 생각이 그럴 수 다르시잖아요. 근데 전세에 있어서는 약간 대동단결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강북에 대단지 산다. 우리 아파트가 한 그 2,000세대 넘는데 전세 매물 한 건도 없다. 근데 우리가 아유 나는 진짜 하나도 남는 거 없어. 하나도 없어. 이게 과장일 때가 많잖아요. 네. 하지만 진짜 들어가 보면 정말 한 건도 없는 아파트들이 많더라고요. 대표적으로 강북의 대장주라고 하는 마레프. 여기 네이버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전세 물건이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러실 수 있죠. 야, 전문가가 무슨 네이버를 찾아봐. 임장하고 확실히 알려줘야지. 근데 이 전세 물건이 있다 없다는 네이버 매물 보시는 게 왜 의미가 있냐면 아시겠지만 그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매물은 없는 데 있다고 하는 경우도 네.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정말로 없다. 한 건도 없다 나온다는 건 진짜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강북의 대장주 또 헬리오시티 이런 데 가봐도 거기 만 세대 가까이 되는 아파트에 물건이 몇십 개 없습니다.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지역 막론하고 지금은 전세 물건이 굉장히 귀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아니 세상에 뭐 집은 딱 그대로 있고 인구도 갑자기 뭐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라면 어딘가에 누군가는 매매나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었을 그쵸. 텐데 왜 전세가 없냐 이거죠. 누군가는 또 매매로 갔으면 전세 물건이 나와야 되고 월세로 갔으면 전세 물건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 물건이 어디 갔냐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죠. 밖에 나갔던 집주인들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분위기로 점점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매매를 하시면 매매를 하면은 반년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 무주택자가 물건을 사서 세입자 끼고 있으면은 그거는 좀 봐준다. 정책의 융통성이 거기까지니까 매매를 하면 집주인이 무조건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다주택자가 여기저기 세 좀 내놓고 있었던 게 다주택자 집 팔아라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공급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15억 원 이하의 그래도 아직까지는 중산층이 접근할 수 있는 물건들이 계속 귀해지는 게 전세금 계속 올려주는데 그 계속 그때그때 갖다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대출도 여의치가 않고 그러면 아휴 그냥 더 어려워지기 전에 사자. 그리고 강남 3구는 어차피 나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런 분들이 수요가 거기서 늘어나는 것 같고 신혼부부 사연이 하나 기억이 나는데 신혼부부라 집을 구해야 되는데 도저히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세 해서 정말 연끌을 해서 내가 그 외곽에서 구입을 했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중심부에서 줄고 외곽에서 뭐 한 개가 맞습니다. 나오고 뭐 아파트가 줄고 빌라나 오피스텔이 늘고 밀려 네, 하는 거죠. 수도권이 줄고 지방이 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 결국에 내가 원하는 지역은 좀 매물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게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 지금 전세도 없다고 하는데 네. 전세도 없고 월세도 없는 데도 있어요. 요즘에는. 맞아요. 네. 월세도 이제 집주인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려할 때 그냥 반전세 놓을까? 네. 월세 놓을까?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보유세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나는 당장 현금 흐름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죠. 요즘에 이제 아예 실거주하라고 그 비거주 1주택자도 뭔가 세금을 좀 부과하겠다 뭐 이런 식의 그 액션이 있죠.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이 시장이 좀 작동을 할 거라고 보세요? 그 전월세가 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더 없어지죠. 왜냐하면 집을 딱 샀다 하면 내 명의다 간판 달았으면 너가 들어가서 살아라 이 말이니까 이렇게 한 칸씩 채우다 보면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고자 하는 지역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동네일 거 아니에요. 네. 비거주 다주택자 혹은 1주택자가 세를 놓고 나가 있을 때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해서 이런 걸 생각하면 사람들이 수요하는 지역의 전세 월세 물건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죠. 앞으로도 점점 귀해질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강경한 쪽으로 네. 또 공급이 조금 어려운 쪽으로 가다 보니까 불안감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그나마 6억이라도 해줄 때 집 사자 혹은 더 오르기 전에 중산층이 접근 가능한 집들 가격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해서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나타나는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최근에 나온 그 대출 그 규제도 보면은 이제 다주택자들은 대출 연장을 뭐 원칙적으로 안 안 하겠다. 해준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팔아라. 그렇죠. 그럼 팔면 무주택자가 집을 사라. 그리고 사면 비거주 하지 말고 실거주 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실거주하라는 정책을 지금 네. 정확하게 그 방향은 그쪽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살기 좋은 동네와 살고 싶지 않은 약간 덜 살고 싶은 동네는 항상 있는데 취향이라는 거는 온도차가 나타나겠죠. 네. 근데 모두가 네. 같은 그럼 모두가 1주택 1거주만 하라고 하면 그럼 누군가는 가기 싫은데 가야 되잖아요. 밀려서 가죠. 이게 결국은 네. 의자 뺏기 같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유치원 때 보면 노래 틀어서 빙글빙글 그렇죠. 돌다가 의자 4개 있는데 사람 6명 돌면 2명 의자에 못 앉잖아요. 그러면 그 2명은 다른 데 가서 좀 먼 데 가서 앉아야죠. 네. 그렇게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것 같아서 이게 정책의 효능감이라는 게 강남 3구를 못 오르게 하는 게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를 낮추면서 실질적인 삶의 만족도를 올리는 것이냐, 네. 이거하고 이게 등치되는 것이냐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느 순간 나도 밀려나야 되네라는 분들이 나타나면 그분들도 당연히 불만이 생길 텐데 이렇게 계속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정부가 지금 그립을 굉장히 세게 쥐고 있고 네. 사실은 정부 정책의 효능감이 극대화되는 지점이 뭐냐면 지금 세금을 안 올렸잖아요. 네. 안 올렸지만 올린 것과 같은 효과가 시장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내가 세 주고 있는 고령의 바깥에서 나가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보유세가 급등한다고 하는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실질적으로 고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립을 세게 쥐고 강남 3구 집값을 누르면서 정책에 대한 자신감이 붙었고, 요걸 가지고 세금을 안 올리고도 세금을 올린 듯한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체 평가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거예요. 그러면 이 기조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까지 보유세를 명시적으로 올린다는 전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네. 그냥 칼이 칼집에 들어있을 때가 제일 위협적이잖아요. 뽑을지 말지 모른다. 그래서 그 태세를 보고 시장이 알아서 주눅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태세로 실질적인 세율은 올리지 않으면서도 시장이 긴장하게 하는 요 텐션은 아마 올해 내내 가져가지 않을까 싶고 6월 지방선거 이후에는 조금 더 발언이 강경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고려하시면 정부가 큰 틀에서 우리가 바닷가에서 모래놀이 하면 땅 막 파서 양쪽으로 길 2개 터놓고 여기 물 막 갖다 붓고 놀잖아요. 근데 그렇게 물을 부었는데 한쪽 길을 돌로 딱 막았을 때 그럼 여기 쌓여있는 물은 이쪽으로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으로 돈 가지 말고 증시로 가. 네. 정부의 입장은 저는 명확하게 그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현재 이 난리통에도 5천선이라는 하단이 지지가 되는 거고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큰 청사진이 있기 때문에 포텐션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뭔가 다주택자나 뭐 비거주 1주택자, 그러니까 비거주 1주택자도 정확하게는 너 진짜 집 필요 없는데 우선 돈을 벌 목적으로 아니면 나중에 올라갈 것 같으니까 미리 싸다는 생각으로 사놓는 돈, 그거를 빼서 안 돼. 주식으로 가. 그런 거잖아요. 투자에 이게 너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려고 그냥 그러니까 투자는 주식으로 해야지. 생산성 있는 네. 기업에 돈을 주는 그 시장으로 가 이건데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의 관행 그리고 돈의 흐름을 바꿔야 하는 일이라 아마 시장에서 이게 선거 이후에 네. 양분되는 그 저항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노인분들 보면 반전세 같은 거 놓으시고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생활비 하시고 이런 분들 꽤 맞아요.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 그런 것도 융통성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가 회의 중에는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시장에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은 여기저기로 새끼리 나온다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메시지를 통제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아마 선거 지나고 나서 나오는 첫 번째 메시지, 시장 진단,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고가 주택은 실거주 하냐 비거주 하냐 상관없이 지금 뭔가 이렇게 그냥 고가 주택이니까 보유세를 많이 때리겠다라는 멘트가 지금 지속적으로 좀 네.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거는 시행을 할까요? 그거는 아마 40억, 50억 막 100억 시범 이런. 케이스로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고가가 얼마냐, 네. 얼마부터가 비싼 거냐, 이거 참 애매하잖아요. 사실은 15억 원이라는 기준을 정부가 제시했을 때도 저는 야 이거 굉장히 높게 잡는 거 아닌가 싶기는 했는데 그러다 보니 15억 원이 마치 거기까지는 서민들이 사는 네. 집인 것처럼 되어버렸잖아요. 어느 쯤에. 하지만 15억 원 굉장히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시장에서는 15억 원, 중위 가격이 12억 원 이렇게 되어버렸고 그러면 20억 원에서 30억 원 이 구간까지 보유세를 강화를 해버리면 대상자가 너무 늘어납니다. 네.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꺾이는 숫자 50억 이상은 비싼 집이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자의적인 판단이기는 한데 전체 아파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서 한 몇 퍼센트 이내에 몇 개의 집이 타겟이 될 거다. 요 정도를 추려서 아마 50억 원 이상은 비싼 집이야. 뭐 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수요를 조금 누를 수 있어도 결국에는 집을 사고 싶다는 이건 어쨌든 필수제니까 네. 그러면은 집을 사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빈집이 필요하고 결국에 이제 신축이 공급이 많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정부가 가는 방향은 공공에서 이거를 해결하겠다라는 네. 거죠. 이쪽이 그러면 또 결국엔 또 저렴하게 공급을 또 해야 되는 명분이 네. 공공인데 비싸게 한다 이것도 좀 안 되죠. 어렵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뭐 물가니 뭐 이런 것들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 부분은 문제가 없을까요? 아, 그것도 지금 공사비 자체가 너무 올라가기도 했지만 네. 사실 거기에 뭐 일부 거품이 있다고 해도 전쟁 이후에 올라간 거 이게 반영이 되지 않겠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나프타라고 하는 그 석화 모든 것의 원료가 되는 가격이 올라가고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하다못해 공사장 본드, 네. 외장재, 천장재 이런 것도 가격이 다 올라가거든요. 지금 덤프트럭 운반비도 올라갑니다. 지금. 그래서 유류비. 지금 레미콘 네. 기사님들은 공사장 안 간다네. 기름값이 나가서 벌어오는 일당하고 이게 비슷하면 나갈 이유가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화물차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석화에서 비롯되는데 아마 이 스튜디오에도 몇천 개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입은 네. 옷 걸친 것까지 하면 공사 현장에 공사비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게 공공이라고 피해가기는 어려울 테고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게 부실화예요. 네. 공공에서 단가를 얼마에 맞추기로 하고 시작하는 공사인데 이게 지금 민간에서는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냐면 현대건설을 예로 들어보면 은평 대조 1구역에서는 이게 2451가구 재건축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이미 작년에 서울시가 중재를 해서 오른 공사비 2,500억 원이 추가로 반영이 됐습니다만 중동전쟁 이후에 원자재 값이 뭐 적게는 10% 많게는 40%까지 올라서 우리 수백억 원 추가로 얹어야겠다 통보를 한 상태고 여기뿐만 아니라 마천 재정비 구역도 한 3천억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 강서구 등촌동도 증액 요청을 했고 여의도 한양도 1,200억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 이거는 뭐 이미 연초에 네. 통보를 한 내용이라 플러스 중동전쟁 여파까지 생각하면은 신축이든 재건축이든 뭐 아니면 정부가 공공으로 분양을 하는 거든 공사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한다라고 하는 거의 그 근본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비 같은 게 올라가니까 신축을 지으려면 더 비싸게 지을 수밖에 없으니 구축이 따라 올라가는 네. 뭐 이런 효과인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집값이 올라가죠. 이걸 막을 방법은 그럼 마땅치 않다. 우리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세상에 네. 지각 변동이 일어났으니 트럼프 대통령을 탓할 수는 있는데 네. 탓해도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이 물가를 내리진 못할 거예요. 뭐 유일한 방법은 이제 서울로 이렇게 몰려오는 그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걸 텐데 이거는 안 되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죠. 대기업들을 내려보내야 된다 뭐 이런 댓글들 많이 다시거든요. 대기업들을 네. 근데 대기업들한테 물어보진 않고 그냥 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네. 예를 들어서 이게 반도체 같은 것들은 사람, 그러니까 인재 수요도 있지만 네. 우리가 어떤 산단을 조성할 때 수출까지 포함해서 생태계를 보는 거잖아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반도체, 휴대폰 같이 비싼 거는 비행기 타고 수출하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근데 공항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 외곽의 어딘가에서 그렇게 공장을 새로 지어서 만든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고 뭐 지역으로 이전하자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지역을 살려서 상향 평준화하는 노력을 해야지 위에 있는 걸 옮겨서 전체적으로 그 평균 수준을 좀 끌어내리면서 맞추자. 이거는 생산적인 방향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또 지역에서는 이미 너무 격차가 벌어졌는데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뭐 공공기관 같은 것들을 네. 이제 많이 옮기고는 있긴 하지만 이게 해보려고 다 했는데 잘 안 됐잖아요. 공공기관이
다 내려갔잖아요. 네. 노무현 정부 때부터 결정을 해서 많이 내려보냈는데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첫 번째 인재 유출, 두 번째는 아빠만 가고 나머지는 다 수도권에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그 기러기 국내에서 그렇게 지내는 지역들이 많고 사실은 그 공공기관이 갔을 때 주말에는 아빠도 서울에 와버리니까 네. 공동화되잖아요. 그래서 그 방식이 아니라 저는 아이디어로 풀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뭘 옮기는 것보다는 아이디어로 예컨대 보면 일본의 그 야구장이든 아니면 일본의 지역에서 그 농촌의 관광이든 아주 특출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죽어가던 도시를 살리는 곳들이 있거든요. 비단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례를 찾아보면 있습니다만 네. 모두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각 지역별로 거점을 만들면 그러면 뭐 다분히 서비스업 중심이 되겠죠. 거점을 만들면 그 거점에서 일자리가 나옵니다. 네. 서비스업은 인력이 많이 들어가서 하는 그런 업무가 많기 때문에 뭐 리조트, 콘도 이런 거 하나 생기면 굉장히 많은 사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눈에 보이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청사가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일자리가 늘어나야죠. 내가 여기서 살지만 여기는 생활비도 낮은데 괜찮은 월급을 주는 그런 회사가 있다 하면 삶의 질은 훨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아이디어로 풀어야 할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서울 수도권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어렵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무언가를 방식을 가지고 바꿔야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네. 어찌 보면 이제 뭐 주말을 타겟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레저나 휴양로를 타겟으로 네. 한다든지. 근데 이게 또 쉬운 얘기는 아니고 또 이제 이거는 청년 세대는 또 이제 당장 직장이 필요하니까 계속 몰려오고. 상경을 하죠, 계속. 그러니까 근데 또 이제 집을 또 지어주지 못하면 지금 그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연 서울 수요가 한 4만 6천 가구 정도 된다는데 네. 공급은 그거보다 훨씬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디 가서 살라는 얘기냐? 그래서 이제 경기도 외곽으로 빠져나가셨다가 내가 돈을 모으면 서울로 다시 가야지 하는 수요가 있으니까 900만에서 1000만 계속 유동적으로 서울 인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나갔다 들어왔다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지금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했을 때 뭐 부동산 쪽도 뭐 조금 가격이 뭐 하락하거나 그럼 반대로 막 하락할 만한 급락 요소는 없을까요? 급락의 요인, 뭐 금리가 금리가 갑자기 튄다? 단기간에 급등한다. 그럼 물론 지금도 금리가 비싸요. 네. 고정 기준으로 해서 주택담보대출 상단이 7%가 넘었는데 네. 사실 놀라운 이자잖아요. 근데 그 7%가 시장의 모든 가격을 반영하긴 합니다만 금융채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렇긴 한데 플러스 금리 혜택 안 주는 거, 또 가상금리 올리는 거, 스트레스 DSR 이런 게 다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7%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룸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큰 그림과 방향성에 대해서 일견타당한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하면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 집이 물건이 나왔으면 네. 살 수가 있어야 그게 벤치마크가 돼서 그 가격대로 하향 안정화가 될 텐데 돈을 안 꿔주는데 어떻게 사요? 그러니까 무주택자한테 좀 한시적으로 좀 풀어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요거 때문에 자극이 돼서 중위 가격이 더 올라갈까봐 그런 걸 경계하는 것 같기는 한데 물건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누가 그 낮아진 가격에 계속 사가야 이건 요 정도면 살 수 있어가 인식이 될 텐데 네. 그냥 물건이 나왔다가 그냥 여기 있다가 부동산에 막 A4G로 붙어 있다가 안 팔리네 하고 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네. 저 이런 것들은 무주택자의 경우에 혹은 생애 첫 집 뭐 이런 혜택을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게 또 무주택자로 꼭 한정해야 되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정책의 융통성이 이런 부분에 좀 발휘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도 한 말씀 뭐 해주실 게 있다면요? 네, 지난번에도 연락 주셨는데 그때 못 와서 네. 죄송했고 아닙니다. 사실은 의리적 관계로 저는 꼭 오고 싶었어요. 일이 많아도 네. 해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때마침 네. 이게 천우신조인가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SBS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전에 그거 들으시고 여기서 라이브 할 때 또 오시고 듣는 분들 많으세요. 부익남 또 네. 다시 듣기 하시고 이러면 얼마나 투자하기 좋게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열심히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전에 많은 분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SBS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꼭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평론가님과 같이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쨌든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거는 네. 모두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흔들리면 안 되는 거 같아요. 뭐 흔들려가지고 열로 갔다 저기 왔다 갔다 하는 순간 지금 재산이 막 날아가는 네.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보유하고 계시고 또 우리 이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네. 괜히 이럴 때 한번 크게 먹어보자라고 했다가 두 번 틀리면 완전 난리 나거든요. 아,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이럴 때 좀 조심하면서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로 영상 마무리하면서 저도 평론가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